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베트남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가요? 동남아 여행지로는 다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우리 문화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단은 종종 빗나갑니다.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대하여 잘 알기 위해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이 베트남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베트남의 복잡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성안의 소국가, 폐쇄성과 공동성. 왜 베트남은 이렇게 작은 촌에 들어갈 때도 까다로운가? 전통적으로 랑이라고 불리는 북베트남의 촌락은 통상 대나무로 경계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대나무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태풍이나 바람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전쟁이 발생할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탈취를 막아주는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거주의 특징은 대부분 북부 주민에게 자기끼리 친밀성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자기 방어의 폐쇄적인 습관을 만들었다. 이런 폐쇄성은 자치적인 독립성으로 발전되었다. 대나무 성벽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랑은 행동적인 방면에서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마을이며, 군사적인 방면에서도 독립적인 민간 자위대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방면에서도 상황을 모시는 독자적인 랑의 딩을 가지고 있고, 생활 문화의 방면에서도 각 마을마다 독자적인 축제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 연구가들은 베트남의 랑은 베트남의 소국가이며 베트남 사회 구조의 기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베트남의 촌락은 독립적인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종교적인 것은 더욱 더 폐쇄적이다. 촌락마다 한 개의 절이 있는데 이 절 외에 다른 외래 종교는 이 촌락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베트남에 늦게 들어온 개신교와 같은 종교는 이 촌락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북부 홍화 유역의 닝빙 같은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가면 천주교의 성당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동네 전체가 천주교 마을이다. 대나무 감옥, 비천의성. 이와 같은 베트남의 전통 촌락 구조인 대나무 성을 가리켜 쩐휘 리에우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 속세에서 대나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스로 만든 감옥과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다. 얼마나 외부와의 접촉을 안 하고 살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오래전에 베트남 촌락 문화를 연구할 때만 해도 하노이 근교에 사는 사람들 중에 수도 하노이를 방문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90%나 되었다. 타이빙에 사는 나의 지인 노무는 올해 90세인데 자기 마을에서 5km만 나가면 바다인데도 이 바다를 90세 평생 딱 한 번밖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트남인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살면서 이사 한 번 가지 않고 그 마을에 묻힌다. 그야말로 감옥과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한 베트남 학자의 말처럼 그렇게 산다. 이러한 비천의성은 베트남의 생계 방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6배가 넘는 몽골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 광활한 초원을 이동하면서 모험적이고 탐험적이며 공격적인 초원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정반대다. 대나무로 마을의 경계를 한정짓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적인 소농을 하면서 살아왔던 관습으로 인하여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이동을 아주 힘들어한다. 당신이 아프면 온 동네가 아파요. 공동성. 베트남 사람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힘든 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베트남인의 공동 결속성이다. 자기끼리의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외국인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혹 다국적 공동체에서 베트남인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베트남인데 외국인의 구조로 전환시켜 사건의 진실은 사라지고 시비도 가릴 수 없게 된다. 베트남은 고대로부터 촌락이 형성될 때 자연 촌락으로 형성되지 않고 대부분 여러 성씨 종족과 이웃이 함께 만든 인위적인 집단 촌락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베트남인은 항상 이웃과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생활해왔다. 또한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천재지변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유기적 연대 없이 자신의 촌락의 안전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었다. 전쟁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의 위기 시에는 촌락 간의 연대 수준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부터 이웃 간 규범이나 율례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왔다. 촌락 내에 연대 의식을 형성시키는 다양한 조직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동갑끼리 연대하는 동갑회가 있고 직종 간 결속을 요구하는 공동 친목 조직으로 푸엉호이와 같은 경제적 연대 조직도 있다. 푸엉호이에 대한 성어 속에서도 강한 연대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장사를 하려면 푸엉호이가 있어야 한다 라는 이 성어는 동업 조직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공동의 연대와 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고사성어들이 많이 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부족 전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인류애적인가. 마치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과 같다. 베트남인의 이런 공동성은 폐쇄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폐쇄된 공동사회에서 뭉쳐 살다 보니 외부로부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폐쇄성은 고도의 공동 결속성으로 집결되어 전쟁과 같은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강점이 되는 것이다. 베트남인의 정과 이. 베트남인의 행동 양식은 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을 취해서 기준으로 삼고 이를 가지고 조절하는 식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특히 정확한 생산을 요하는 공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큰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베트남인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자급자족의 소농과 소상으로 인하여 농부와 상인의 임의성, 자의성에 따라 시간을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습관으로 형성된 문화이다. 2009년에 띠엔퐁 신문사가 출판한 베트남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서 찡투언 등은 베트남 사람은 오늘 논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지만 누군가 잔치에 초대하면 모든 일을 버리고 거기에 간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도 내팽개치고 잔치집에 가고 장사를 하다가도 볼 일이 생기면 문을 닫고 가버리는 자의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속의 개념이 희박하게 되었다. 소비자와의 약속으로 제품 생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북베트남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베트남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끈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겨 묶으면 오히려 끈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베트남인이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생각이다. 너무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베트남 띵감의 속살. 베트남에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단어가 있다. 띵감이라는 단어다. 띵감은 우리말로 정감이다. 베트남을 정감의 문화라고 한다. 이성보다는 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컴꼬 띵감이라고 하면 빙긋이 웃으면서 들어준다. 베트남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핵, 그것이 띵감이다. 띵감은 관계를 윤택하게 해준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 베트남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또다시 베트남에 오고 싶은 것도 아마 이 띵감 때문일 것이다. 정을 주고 받을 줄 아는 것, 이 수준도 대단한 것이다. 베트남은 띵감이 넘쳐나는 나라이다. 법은 없어도 살지만 띵감이 없으면 못 산다. 항상 정을 표현해야 하고
정을 주고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 어렵지 않다. 평소에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저절로 되는 일이다. 우리와 비슷하다. 먼저 선물이다. 해외 출장을 갔다 오거나 지방 출장을 갔다 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해야 한다. 우리 직원들은 가까운 지방에 출장을 갔다 오더라도 그 지역의 특산물 등 작은 선물이라도 꼭 사온다. 간혹 어떤 한국 사람은 비싼 선물을 한 번에 팍 안기고 내 맘 알지? 이렇게 비싼 것 선물했잖아 하는데, 베트남의 띵감은 비싼 것 한 번 하고 일시정지를 오래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로 수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띵감은 관심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다.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관심의 표명이다. 나이는 당연히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호칭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언니인지, 동생인지, 삼촌뻘 되는지, 큰아버지뻘 되는지 알아야 하기에 나이를 먼저 묻는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집은 어딘지, 집은 얼마나 렌트를 했는지, 그리고 월급은 얼마인지 등을 시시콜콜하게 묻는다. 마치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베트남 정감의 표현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탐정처럼 사생활에 대해 묻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안부를 묻는 것이다.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은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므로 띵감이 생기는 것이다. 베트남 사람과 전화할 때 먼저 안부를 꼭 물어야 한다. 건강하시지요? 라고. 그러면 항상 까먼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나서 자신은 잘 있다고 답한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 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안부를 물으면 꼭 까먼이라고 답한다. 세 번째,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한국어과 대학생들을 위한 번역 클럽, 봉사 클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조별로 설거지를 하고 가는데 당번인 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모든 조가 기다렸다가 같이 간다. 밤이 늦었는데 먼저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도 꼭 기다렸다가 같이 간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으라고 해도 기다렸다가 모두 왔을 때 같이 먹는다. 네 번째, 경조사를 꼭 챙겨야 한다. 우리 센터는 직원들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서 온 직원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사진 찍고 한바탕 웃고 떠들고 나서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꼭 가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례식이다. 다섯 번째, 띵감이 제일 높게 표현되는 것은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선물을 사가지고 집을 방문해서 그 집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띵감의 절정이다. 이렇게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민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데 베트남의 띵감은 우리 정감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 베트남의 띵감은 잔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깊은 의리를 동반한 우정이 아닌 그냥 같이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내가 큰 정을 주었으니 기억해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걸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없이 정을 쏟아붓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자기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나 베트남인의 입장에서는 상황성이다. 베트남인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보다는 짧다. 주지하다시피 자급자족의 소농은 그날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날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증적인 사고가 발달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뭔가를 기약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귀신처럼 빠른 변통성, 엄청나게 소극적인 수동성, 영의 활동. 베트남 사람들은 용도 변경의 규제들이다 보니 용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많다. 위출복과 잠옷의 구분도 희미하고 걸레와 행주의 구분도 애매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링홑이라는 단어가 있다. 링은 한자로 실력령이고 홑은 활동활이다. 이 단어는 탄력성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 탄력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데 령이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상황에 대처하라는 것이다. 링홑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변통성이다. 이 변통성으로도 부족하여 임시 변통성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더 베트남어에 가깝다. 그러할지라도 링홑, 즉 영의 활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베트남에서는 원리 원칙보다는 항상 상황이 먼저다. 상황에 따라 원리 원칙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변통성의 문화가 나왔을까? 이것 또한 베트남인의 생계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급자족적인 소농과 소상은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가족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폐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대상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대상이 발달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자급자족적 소농의 생계 방식이 무계획성과 변통성의 습관을 만든 것이다. 무계획성, 변통성 옆에서 짝처럼 나란히 함께 가는 또 다른 소농적인 사고방식은 무계획성이다. 이 무계획성이 변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계획이 없다 보니 임시 변통으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무계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생산 방식을 세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베트남인들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행기 스케줄은 너무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다. 국제항공은 베트남인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행시간이 잘 지켜지나 하노이와 호찌민을 오가는 국내선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다. 어떤 날은 반나절을 비행장 안에서 보내는 날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공사 측에서 죄송하다는 통보의 말도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베트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냥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수동성, 변통성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베트남인의 순발력이라면 수동성은 변통성과 정반대이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은 변통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수동성이 결국 변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수동적이다. 예컨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면 딱 그것만 한다. 그 일이 전체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힘이 약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깨우치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번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베트남 사람은 위기 상황에 닥쳐야 머리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능동적이 된다. 평상시에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일하고 뭐든지 천천히 하다가 상황이 급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 창의적인 변통성의 사례. 세숫대야를 음식 그릇으로. 콩나물 장사 푸엉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푸엉은 내가 베트남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 자립하게 된 여성이다. 내가 가르쳐 준 물고기 잡는 법은 콩나물 장사이다. 한국 사람은 콩나물을 먹지만 베트남 사람은 숙주나물을 먹는다. 숙주를 기를 수 있으면
콩나물도 당연히 기를 수 있겠다 싶어 푸엉에게 콩나물을 길러서 한국 사람을 상대로 판매를 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딸 하나를 데리고 과부로 살고 있는 푸엉이 콩나물 장사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로 나는 푸엉네 집안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날은 설날이었다. 귀한 손님이라고 설날에 초대해 주어서 남편과 함께 명절 선물을 사가지고 갔다. 부엌을 지나 현관으로 가는데 푸엉의 동생 찌엉이 무생채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무생채를 무치는 용기가 꼭 우리나라 양은 세수대야와 같았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세수대야. 사용한 지 오래되어 우글쭈글한 부분에 때가 새까맣게 끼어있는 그런 세수대야였다. 그래서 설마 세수대야를 음식 용기로 사용할까 싶어서 반신반의했다. 2층에 올라가니 방바닥에 설 음식이 한상 차려져 있었다. 그 중에는 잡채, 갈비찜, 전 같은 한국 음식도 꽤 있었다. 마지막으로 찌엉이 무생채를 들고 들어왔다.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무생채는 저만치 있었다. 무생채로 젓가락에 가려고 하면 자꾸 시커먼 세수대야가 떠올랐다. 좀 망설였다가 찌엉에게 물어보았다. 찌엉아, 너 혹시 아까 무생채 묻히던 그릇 세수대야가 아니지? 하니까 찌엉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수대야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하자 찌엉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뭐가 잘못됐냐는 표정이다. 너희 식구들 그 그릇으로 세수한단 말이야? 네. 발도 씻어? 네. 아이고 미치겠다. 어떻게 손 씻고 발 씻는 세수대에다 무생채를 묻히니? 뭐 어때요? 깨끗이 씻었는데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렇지 비누 찌꺼기가 그릇에 남아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때가 있고 세균도 있고. 그럼 어떡해요? 큰 그릇이 없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다 그래요. 휴, 내가 무생채를 안 먹길 잘했지 라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나이 남편이 젓가락으로 무생채를 한가득 집어 입에 넣고는 우적우적 씹고 있다. 계급성과 비계급성. 베트남은 직책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좀처럼 구분하지 않는다. 계급이나 직위 변별도 높지 않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북베트남인의 소농적 생계 방식으로 인하여 관리체계나 조직체계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이 있어야 상하 계급이 생기는데 자기 식구끼리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계급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한국은 농지를 가진 지주가 있고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었다.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 계급의 관계이다. 그러나 자급자족의 소농사회에서는 이런 상하 계급의 사회적 관계가 생길 수가 없다. 전 국민이 친척. 베트남의 비계급적 문화의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의 호칭 문화이다. 베트남인의 호칭 체계는 나이에 따른다. 이를테면 자신이 부친보다 나이가 많으면 큰아버지로, 자신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으면 삼촌으로, 여자의 경우는 고모로 호칭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오빠, 형, 언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으로 부른다. 우리나라도 젊은 충들이나 결혼 전에 만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언니, 오빠, 동생의 호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어른이 되어서 만나도 나이에 따라 호칭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만약 70세 사람을 만나면 초면에도 형이라 해야 하고 70세 사람은 60대를 동생으로 하대하는 것이다. 더욱더 힘든 것은 80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짜우라고 호칭하고 상대를 쭈라고 호칭해야 한다. 짜우는 조카 또는 손자라는 뜻이고 쭈는 삼촌이라는 뜻이다. 베트남어는 영어와 같은 언어 체계여서 말할 때 1인칭 주어를 거의 생략하지 않는다. 나는 말할 때마다 조카는 이렇습니다. 삼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니 한국인의 정서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 나이와 비교해서 형, 삼촌,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렇게 가족의 호칭과 사위의 호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계급 사회의 분위기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또한 이런 호칭 문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묶어주는 연결의 끈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전 국민이 호찌민 주석을 주석님이라 부르지 않고 박호라고 부른다. 박은 큰아버지라는 뜻이다. 호찌민 주석을 호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큰아버지가 단결, 대단결, 승리, 대승리 라는 구호를 외치자 전 국민이 호 큰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로 뭉쳤고 그 대단결의 정신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 가족의 호칭이 사회로 확대되는 이유는 베트남인의 촌락 구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작은 촌락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소규모 사회에서 무슨 다른 호칭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매우 계급적인 공식 석상. 이렇게 베트남 사회를 겉으로만 보면 비계급적 사회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계급적인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세미나, 포럼 등에서 귀빈들을 소개할 때는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경우 무슨 대학, 무슨 교수라고 소개한다면 베트남은 교수인지 부교수인지 학위도 박사인지 석사인지로 밝히고 학과장인지 부학과장인지 총장인지 부총장인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과 직함을 모두 밝혀야 한다. 그래서 베트남 귀빈을 소개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문서에도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학위와 직책을 반드시 밝힌다. 특히 학위는 베트남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 급제를 한 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박사라는 단어는 TNC로서 한자로 진사이다. 옛 과거 급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베트남은 과시제도의 전통이 오늘날 대학의 박사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과거에 급제하려면 3번의 과시, 즉 초시, 향시와 중시, 회시, 종시, 정시를 통과해야 하듯이 베트남에서도 박사학위도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학부에서 통과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학교의 심사를, 세 번째는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과정의 발표는 9명의 논문심사 회동교수가 참여하고 그 중에 대표 회동교수가 사회를 보는데 논문심사 발표를 공식적으로 알릴 때 심상준 박사 후보생 2001년 7월 14일 인민일보에 박사학위 논문 발표를 공지했습니다. 라고 공표를 한다. 박사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 이것은 박사학위 발표가 국가적인 수준의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발표식은 매우 공식적이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나는 이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내 앞에 놓여있는 몇 병의 물을 다 마시고 옆 사람이 물까지 마실 정도로 목이 탔던 기억이 난다. 약 1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통과하면 축제 분위기로 들어간다. 꽃다발도 전달되고 잔치 분위기다. 이런 전통은 과거 제도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교수의 직위를 갖고 있는 베트남 사람은 전국적으로 2~3명에 불과했다. 베트남 대학 강단에 선 사람들은 거의 전임 강사 혹은 시간 강사이다. 베트남은 교수와 부교수로 엄격히 구분한다. 부교수가 되는 것도 무척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을 모르고 초기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자신은 교수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 최근 내가 북부 타이응웬 성에 있는 비엣박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임명되었지만 내 명함에는 교수나 부교수 등의 직함을 쓸 수 없다. 부총장은 대학의 행정직함이고 교수나 부교수는 학문의 직함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가족의 호칭으로
계급이 없어 보여도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이렇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짓고 있다. 결코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화동, 쌀 한 톨의 이권. 싸우고 바로 일상으로. 베트남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쌀 한 톨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곧 서로 밥 먹자고 초대한다. 이 말은 수확 후 쌀을 나눌 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나 후에 쌀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적게 가져간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이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다시 화해함으로써 공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베트남인의 화동성이다. 화동성은 정감성과 함께 베트남 문화의 본질이다. 화동은 화합할 화자에 같을 동자로 화합해서 일치가 된다는 뜻이다. 베트남인의 화동성은 베트남인의 거주 공동체로의 특성으로부터 나왔다. 폐쇄된 작은 공동체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동이 나온 것이다. 베트남은 고대 시대부터 홍화 유역의 물이 범람하여 치수가 생존이 선결적인 조건이었다. 치수를 통해 전답을 만들었고 바람, 홍수, 맹수 등과 같은 자연의 적과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고 대나무 성을 세워 인조 부락을 만들었다. 이 일은 한 종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여러 성씨의 종족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야 했기에 다성촌의 집단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대 베트남인들이 세운 방침이 화이다. 대나무성 촌락의 특징 중의 하나로 다른 부락으로 쉽게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촌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방 등을 갖춘 하나의 독립된 소국가로서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의 세력에 대하여 매우 폐쇄적이므로 만약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촌락에서 제일 하급인 종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마치 바둑판 위에 양사방으로 그어진 선처럼 구획된 규격에 따라 구분지어 살아야 하는 베트남인들은 소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했다. 경계가 흐릿하면 자신의 재산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식이 높아졌고 또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한 집단에서 살기 어려웠으므로 화동성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이런 폐쇄적인 거주 공동체는 내부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외부로 나갈 출구가 없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파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 소유의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의 갈등을 화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속담인 쌀 한 톨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곧 서로 밥 먹자고 초대한다 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톨의 쌀이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런데 정말 베트남인들은 이렇게 작은 이익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한다. 한국은 싸우고 나면 당분간은 서로 피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싸우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베트남의 화동성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남의 두 얼굴, 즉 양면적인 한 실상이면서 한 실상이 두 면인 것이다. 마치 태극의 음과 양 사이의 관계처럼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된 두 성질은 실은 하나이다. 화동의 사례들, 이혼 후에도 처갓집의 경조사에. 한국은 이혼하고 나면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들과는 남남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이혼 후에 변한 것은 부부관계뿐이고 그 외의 관계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처럼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크지 않고 그 수위도 한층 낮다. 나에게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쳐준 T 교수는 아내와 함께 한 직장에 다니다가 이혼했다.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한국에서는 어색한 일인데 하물며 이혼을 하고도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더 어색했다. 하루는 T 교수가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수업을 쉬자고 하는데 아내를 버꾸라고 하는 것이었다. 버는 아내이고 꾸는 옛고를 뜻하는 단어인데 지금 T 교수는 옛 아내의 아버지, 옛 장인 장례식에 간다는 말을 한 것이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버꾸라면 혹시 선생님께서 이혼한 흐엉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이혼은 아내랑 한 것이지 장인이랑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아내로 인하여 맺어진 가족관계는 아내와 헤어지면 그만 아니냐고 했더니 T 교수는 발끈하며 장인 장모도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의 관계를 아내와 이혼했다고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가 아플 때도 찾아가고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도 찾아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하면 대개 남남으로 살며 서로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한국의 문화와 비교할 때 베트남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이 훨씬 풍긴다. 베트남 여성의 두 얼굴, 베트남 여성의 남성상. 쭝아 지역에 고층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1층 현관에 경비실이 등장했는데 여자들이 파란 경비원복을 입고 나타났다. 심지어 임신한 여자까지도 있었다. 한국에서 남자 경비만 보아왔던 나에게는 매우 이상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는 한국에서는 건장한 남자들이 쌀까마지고 100m 달리기 체력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곳인데 베트남은 전부 여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도 베트남 여자들은 한밭집, 현장 식당이나 뒷정리 수준이 아닌 실제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며 남자들과 똑같이 노가다 일을 한다. 뱃사공도 여자들의 몫이다. 육지 하롱베이라고 하는 닝빙의 땀곡에 가면 거의 여성들이 노를 젓는다. 심지어 10대 여자아이들까지 노를 젓는 모습은 매우 안쓰럽다. 강가의 모래 채취도 여성들이 한다. 깡마른 체구에 소쿠리 가득 담긴 모래를 머리에 이고 비지땀을 흘리며 모래를 나른다. 염전도 여자들의 몫이다. 탄광촌에서도 여성들이 석탄을 고르는 일을 한다. 칠레 광부들이 매몰 현장에서도 보았듯이 탄광의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백하게 남자들의 몫이 아닌가. 도대체 베트남 여성들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을 넘나들며 사회와 가정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이 베트남 여성의 역할인가? 시장에 나가봐도 전부 여자 상인들 뿐이다. 남자들은 가뭄에 콩나듯 그저 한두 명이 있을 뿐이다. 노점상들도 전부 여자들이 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생산활동의 주체는 대개가 여자들이다. 베트남 여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젊어서도 죽도록 일하고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돈가잉 한 줄 막대기 지게에 채소를 가득 싣고 팔러 다니는 베트남 여성들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는 여성이 없다. 대개 50대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 은퇴 후에도 집에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열든지 무슨 부업이라도 해서 생산활동을 지속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 여성 속에는 남성상과 여성상이 모두 들어있다. 다른 말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전쟁에도 참여한다. 베트남 대학의 여학생들은 한 달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다. 실제로 월남전과 중월 전쟁에 여성들이 참여했다. 무기를 나르고 양식을 나르는 수준의 참여가 아니라 총을 들고 대포도 쏘았다. 프랑스 식민지 때도 어린 소녀들이 민병대에 들어가서 총을 쏘고 훈련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베트남 여성의 남성상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적이 쳐들어오면 여성도 나가 싸운다. 베트남 여성의 남성상은 무엇보다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남성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21세기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성들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베트남 여성들이 탄광촌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남성들의 영역이다. 그러나 전쟁은 엄연히 남성의 일이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들은 이 전쟁에 대거 참여했다. AD 40년부터 1975년 남북전쟁까지 베트남 여성은 전쟁과 생업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수많은 여성 영웅이 출몰했다. 베트남 여성의 여성상. 대부분의 베트남의 여성은 매우 온화하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여성을 만나보아도 그 얼굴에서 강인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가느다란 몸매, 순종적인 태도, 그러면서도 강한 모성애, 꼭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성 같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한배 국제 결혼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베트남 여성의 품성이다. 전쟁에도 참가한다는 여성들인데 왜 이렇게 남편 앞에서 힘이 없을까? 재혼을 하는 여성들 중에 이혼 사유의 90%는 남편이 폭행, 알코올 중독, 도박이다. 왜 맞고 가만히 있는가? 늘 그 점이 안타깝다. 경찰도 가정의 일이라고 개입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달에 재혼을 한 신부는 이혼한 지 6년이 되었는데도 옛 남편이 무서워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비자 수속을 밟았다. 남편이 한 동네 살고 있어서 동네에 소문이 나면 옛 남편이 달려와서 자기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를 때리니?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라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정의 일이라서 경찰이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해 불가했다. 이혼을 했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옛 남편이 간섭을 하는가 말이다. 이 여성은 결혼해서부터 이혼할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렸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위치가 남편보다 높지 않아도 대등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베트남 여성은 그다지도 바보와 같이 사는가 말이다. 베트남 여성의 남성상은 결국 가정을 지키고자 한 베트남 여성의 희생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사가 아니었다. 국제민주여성연단 총서기가 베트남 여성은 부드러운 갈대와 같으나 강철들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계 어떤 여성보다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한 현모양처들이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전반을 스스로 지켜내야 했다. 이 지난한 역사를 모성적 희생으로 끌어온 그 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여성상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베트남 여성은 썩어지는 밀알로 베트남의 토양에 자양분이 되어 준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갈대와 강철 같은 두 얼굴의 베트남은 베트남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역사적 배경이 현재의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이 책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